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오늘은 특별한 부부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좀 비밀이 있는 부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 네이버 TV에 이전 이야기들을 다 올려두었답니다. 아직 초창기라 중간 광고는 물론이지만 시작 광고도 없는 상황이에요. 구독만 하시면 100편이 넘는 이야기를 끊김없이 들을 수 있으니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베개 메뉴 링크를 누르시거나 더보기의 하단 파란색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두 부부는 오랜만에 오붓하게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술이 몇 잔 오가고 나자 홍씨 부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서방님, 오래전부터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춘구는 의아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이내 나지익히 말했어요. 부인, 이제 우리도 자식들 다 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소? 뭐든 말하시오. 내 부인 말을 다 들어주겠소. 아내 홍씨 부인이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남편 춘구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부인,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내 이야기요? 네? 그걸 서방님이 어찌? 막내는 내 핏줄이 아니지요? 그 말에 홍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어요. 자, 오늘은 이 부부의 얽힌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오늘도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10년간 숨긴 아내의 비밀. 옛날의 적, 어느 마을에 춘구라는 가난한 선비와 그 아내 홍씨, 그리고 어린 아들 둘이 오손도손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춘구는 과거 공부를 준비하는 선비였지만 그렇다고 책만 붙들고 있을 형편이 못 되었어요. 홍씨 부인이 홀로 삭바느질에 남의 집일까지 하며 살림을 꾸려갔지만 그것만으로는 도무지 입에 풀칠하기가 빠듯했어요. 춘구는 농사일에는 영 솜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늦자리며 집터를 봐주는 일을 하며 돈을 틈틈이 벌어오기 시작했어요. 패철 하나를 옷에 품고 산세를 살피며 풍수를 봐주는 일이었는데 그 재주가 제법 쓸만해서 이제는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제법 불러주는 이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렇게 한번 집을 나서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그날도 춘구는 보찜을 꾸려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부인, 내 이번엔 먼 고을까지 다녀와야 할 것 같소. 아무래도 두어 달은 좋게 걸릴 듯하오.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시고 다녀오세요. 부인, 혼자 아이들 데리고 집 지키느라 고생이 많소. 밤에는 문단속자라고 혹여 낯선 이가 찾아와도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마시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 서방님이나 먼 길 조심히 다녀오세요. 춘구는 그렇게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어요. 홍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마을어귀를 지날 때까지 오래도록 지켜보았어요. 춘구가 그렇게 객지로 돈을 벌러 나가 있는 동안 홍씨 부인은 홀로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이었어요. 밖에서 목탁 소리가 나지익히 들려왔어요. 홍씨 부인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삼이승 하나가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나무아미타불, 보살님, 시주 좀 부탁드립니다. 삼이승이 바가지를 조용히 내밀자 홍씨 부인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어요. 스님, 잠시만 기다리셔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마침 남아있던 감자 몇 알과 급히 주먹밥을 만들어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삼이승의 바가지에 그것을 정성껏 담아주고는 다시 합장하며 인사했어요. 먼 길 조심히 가십시오. 삼이승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걷던 삼이승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찌 저리 고운 여인이 이 외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있는가? 남의 여인이지만 참으로 곱구나. 삼이승은 슬그머니 몸을 돌려 들고 가던 바가지를 담벼락 아래 살며시 내려놓고는 몰래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집안일을 하고 있던 홍씨 부인을 덮쳐 그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일이 끝난 뒤 삼이승이 황급히 옷을 입고 달아나려 하자 홍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삼이승의 옷을 붙잡고 물었어요. 대체 당신은 어디 사는 위시오? 삼이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는 알아 무엇하겠소? 그래도 정을 잠시 통했으니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여 성씨라도 알려주겠소. 나는 최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이 홍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삼이승의 품속에 있던 칼을 슬쩍 빼내어 찌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손에 쥐어진 것은 텅 빈 칼집뿐이었고 삼이승은 다행히 그것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 뒤로 두어 달이 지나자 홍씨 부인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홍씨 부인은 그날 이후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러려니 하며 무시했어요. 며칠 후 객지에 나가 있던 남편 춘구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던 춘구는 아내의 얼굴이 아파 보여 걱정스레 물었어요. 부인, 어디 몸이 편찮으신 것이요? 안색이 영 좋지 않구려. 아니에요, 서방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걱정이 되니 오늘은 좀 쉬시구려. 내가 몸에 좋은 약이라도 사오겠소. 그러던 어느 날 홍씨 부인이 가압적이 헛구역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춘구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마하니 헤아려 보다가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가만히 있자. 내가 오래 집을 비웠던 때가 있었는데 저 아이는 아무래도 내 아이가 아닌 듯한데 어떻게 부인이나 없는 사이에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춘구는 속으로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아내에게 그 사실을 따져 물을 수가 없었어요. 집안 형편이 이리도 궁핍한데 아내마저 없으면 이 살림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춘구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눈을 감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그 무렵 춘구는 마침내 오랜 과거 공부에 결실을 맺어 과거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짐을 꾸려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벼슬이라고 해봐야 박봉의 말단직이었으니 한양 살림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초가집에 새들어 살며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 뿐이었어요. 몇 해가 흘러 다 자란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 앉아 물었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한때 남의 묘자리며
집터를 좋은 곳으로 잡아주며 돈을 버셨다면서 어찌 우리 집은 대충 고르셔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까? 춘구는 그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런 터를 고르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양의 좋은 집터는 대부분 권세가들이 다 가졌느니라. 이예비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집이 여기다. 사람마다 타고난 돈복이 다 다른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사는 것이 우리의 분수인 게지. 아들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리 좋은 재주를 가지고 계신데 정작 우리 집터는 왜 더 좋은 곳으로 가시려고 이사 한 번을 시도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만 그 기술을 써서 잘 살면 안 될까요? 춘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한 가지 있기는 하다. 저 언덕 너머 집을 지으면 크게 될 자리이니라. 하지만 그 집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기운에 맞는 자손이 있다. 어떤 자손이 들어가야 되나요? 최씨 집안에 자손이 들어가야 맞느니라. 안 그러면 귀신이 들러붙어서 도무지 앉을 수가 없다. 하여 이씨 집안인 우리들은 가봐야 안 될 것이다. 에이, 저는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한두 번 그런 책을 읽긴 했는데 굳이 어느 집안 자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던데요. 그냥 맞는 기운이 따로 있는 자리가 있다는 정도는 있지요. 해석이 좀 과하신 게 아닌가요? 아, 그렇긴 한데 터의 기운대가 최시성의 한자의 조합에 맞는 자리라 그 자리는 최시성이 들어가야 흥하는 자리니라. 다른 성씨 자손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느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큰아들이 냉큼 나섰어요. 아버지, 그렇다면 이참에 그 집터에 제가 한번 차지해 보겠습니다. 최시성은 아니지만 제 기운이 그 자리에 맞을지 안 맞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지내보고 아무 일도 없으면 저희가 그 터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큰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래, 좋다. 그럼 오늘 밤 거적을 하나 짊어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지새우고 오너라. 그리하여 무사히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그 집터가 너를 주인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하룻밤 그 터에서 무사히 지낸다면 너는 그 집의 주인이 된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애초에 네 자리가 아닌 것이다. 예, 아버지, 제가 반드시 그 집터를 차지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큰아들은 자신만만하게 거적을 짊어지고 언덕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도 참, 그깟 하룻밤 자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 부자 되는 집터를 알고도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신 거야? 아버지, 제가 이 집안 장남인 제가 저희 식구들 두 다리 뻗고 각자 방 하나씩 갖는 큰 집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언덕에 거적을 펼치고 명당에 자리를 잡았어요. 산의 대장부답게 거적 위에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귀신이 나오면 나오라지.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고? 귀신아, 도깨비야.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니 그리 알고 이 터는 양보하거라. 큰아들은 그렇게 호기롭게 큰 소리를 치며 눈을 감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사내답게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가압자기 사방에서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어디선가 으스스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웬 겁없는 놈이 우리 자리에 누워있는고. 아주 새파랗게 젊은 놈이 사정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감히 여기 누워 자빠져 있구나. 내 오늘 홍군형을 내주마. 큰아들은 자신의 몸을 흔드는 기운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떠보니 파란 도깨비불이 언덕 사방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에 뿔이 달린 도깨비 하나가 큰아들 코앞에 부울쑥 나타났어요. 이복의 젊은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누워 자는 것이냐? 이러고도 잠이 지금 오는 것이냐? 잠을 정 자고 싶으면 여기서 죽어라. 큰아들은 기겁을 하며 몸을 벌떡 일으켰어요. 도깨비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큰아들을 향해 끈질기게 따라붙었어요. 큰아들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여기저기서 도깨비들이 낄낄거리며 몰려들어 큰아들을 애워쌌어요. 이놈 봐라. 꼴에 사내라고 제법 뛰는구나. 아까 그 큰 소리는 다 어디로 갔누? 이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란다. 오늘 밤 우리 구역에 온 이상 우리랑 평생 여기서 놀자꾸나. 도깨비 하나가 커다란 방망이를 휘두르며 큰아들 주변을 뱅뱅 돌기 시작했고 또 다른 도깨비는 큰아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희죽거렸어요. 게다가 멀리서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오니 큰아들은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거저기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언덕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어요. 나뭇가지에 얼굴이며 옷이 다 걸려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내달렸어요. 집에 도착한 큰아들은 온몸이 땀범벅에 흙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언덕에 진짜 귀신이 있어요. 도깨비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큰아들은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이 나섰어요. 형님도 무슨 애도 아니고 귀신 도깨비 타령이십니까? 형님이 못하셨으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이 그리 혼비백산에서 도망쳐온 것을 보고도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나섰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말리며 말했어요. 아니다, 둘째야. 가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 진짜 무섭다니까. 가지 말거라. 형님은 가만히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큰 소리치며 거적을 짊어지고 언덕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형님이 겁이 많아서 옛날 이야기에나 있는 도깨비와 귀신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가서 자고 오면 아버지도 나를 다시 보실 것이고 저 좋은 집터도 내 것이 되겠지? 둘째 아들은 그런 생각으로 씩씩하게 언덕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거적을 펼쳐 눕고는 이내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자정이 되자 이번엔 형 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운 기운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사방에서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이번엔 도깨비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어요. 어라, 오늘은 또 다른 놈이 왔구먼. 저번 놈은 겁이 많아 금방 도망가더니 이놈은 좀 다르려나? 그래, 한번 제대로 놀아줘 볼까나. 도깨비들은 그렇게 낄낄대며 둘째 아들을 애워쌌어요. 이번엔 도깨비 하나가 커다란 몸집으로 변신해 둘째 아들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이놈, 오늘 밤은 나랑 씨름이나 한판 하자꾸나. 둘째 아들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자마자 도깨비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몸이 붕 떠올랐다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니 둘째 아들의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도깨비가 시커먼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둘째 아들의 몸 위로 스르르 기어 올라오는 신용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거저기고 뭐고 다 팽개친 채 죽으림을 다해 언덕을 뛰어내려왔어요.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정신없이 내달릴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겨우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버지, 저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집터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듯 가슴을 부여잡은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막내 아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형들이 놀란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막내 동생을 말렸어요. 막내야, 안 된다. 그 언덕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단 말이다. 우리 둘이 그리 당하고 왔는데 어린 네가 어찌 견딘단 말이냐. 그래, 막내야. 형들 말 들어라. 아버지, 막내를 보내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이렇게 겨우 도망쳐왔는데 제일 어린 막내를 그 무서운 곳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그냥 저 집터는 포기하시지요. 그깟짜리 하나 어짜고 막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걱정하며 막내를 못 가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막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형님들, 저희가 사는 것이 이리 힘든데 부자가 될 기회를 보고도 시도조차 안 해볼 수 없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막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니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그 집터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 춘구는 차마 그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정 그러하다면 다녀오너라. 다만 조금이라도 견디기 힘들다 싶으면 지체하지 말고 얼른 내려오너라.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막내는 그렇게 차분히 대답하고는 거적을 챙겨 언덕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형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애가 타는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고 아버지 춘구는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막내 아들이 떠난 길목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막내 아들이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좀 무섭고 으슬으슬 떨렸지만 어디 큰돈 버는 일이 쉽겠어요? 막내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자리에 거적을 펼쳤어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안 보고 자버리면 그만이니 서둘러 눈을 감았어요. 자정 무렵이 되자 어김없이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도깨비들이 하나둘 언덕 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오라, 오늘은 또 다른 놈이 왔구먼. 이번엔 어디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나. 도깨비 하나가 신이 나서 방망이를 치켜들고 막내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서던 도깨비가 갑자기 멈칫하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라, 가만. 이 냄새는 최씨 집안의 핏줄 아니냐? 뭐라고? 최씨 핏줄이 어찌 이런 곳까지 왔단 말이냐?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고, 이런, 진짜 최씨 집안의 핏줄이네? 어쩐지 이 터가 요즘 시끄럽다 했더니 결국 최씨 핏줄이 찾아온 게로구나. 아깝게도 참 좋은 자리였는데 하는 수 없지. 이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야겠구먼. 하지만 그중 몇몇 도깨비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려 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인데 이렇게 순순히 내어줄 수는 없다. 이놈부터 쫓아내고 보자. 그렇게 몇몇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막내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망이는 막내의 몸에 닿기는커녕 마치 허공을 가르는 바람처럼 그대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 이놈한테는 방망이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냐? 도깨비들이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매 한 가지였어요. 방망이도 도깨비불도 그 어떤 요사스러운 술수도 막내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막내는 그런 소란 속에서도 새근새근 잠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도깨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다가 하나 둘 체념한 듯 고개를 내저었어요. 이거 참. 아무래도 이 자리는 우리가 더는 지킬 수 없겠구나. 그래, 원래 주인이 찾아왔으니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맞는 도리겠지. 그렇게 도깨비들은 아쉬운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도 결국 하나 둘 그 언덕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막내는 밤새도록 아무 일도 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 막내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벌떡 일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간밤에 분명 바람이 잠시 요란하게 일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잠이 깰 수준이 아니라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막내는 손으로 얼굴을 몇 번이고 쓸어보고 팔다리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어요. 그런데 어디 하나 긁힌 자국도 없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가 정말 밤새 잠을 잔 것인가? 형님들은 그리도 무섭다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아침까지 자다니.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구나. 막내는 어쨌든 자신이 그 무서운 언덕에서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이야, 정말 신기하다. 내가 해냈구나. 이제 우리 식구 잘 살겠구나. 막내는 벌떡 일어나 거적을 대충 둘둘 말아들고 시인나서 언덕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어요. 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막내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버지, 형님들, 저 왔습니다. 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자고 왔어요. 그 소리에 마루에 앉아 밤새 노심초사하던 아버지와 두 형들이 화들짝 놀라 뛰쳐나왔어요. 아니, 막내야, 정말 네가 살아 돌아온 것이냐? 다친 데는 없느냐? 어디 긁힌 곳이라도? 아버지, 저는 정말 멀쩡합니다. 보세요, 어디 하나 다친 곳이 없지 않습니까? 형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막내를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결국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란 말이냐? 우리는 그 도깨비들한테 그리 혼쭐이 나서 도망쳐 왔는데 너는 어찌 이리 멀쩡하단 말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참으로 신묘한 일이로구나. 우리 막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대단한 놈이었구나. 형들도 못한 일을 이리 해내다니 참으로 장하다. 두 형이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며 막내를 얼싸안았어요. 형제들은 그렇게 서로를 얼싸안으며 마당에서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춘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최 씨의 핏줄이구나. 정말로 내 아이는 아니었어. 춘구는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셋과 힘을 합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집터의 소유를 막내의 것으로 했더니 그 뒤로 신기하게도 집안 형편이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자꾸만 겹쳐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
춘구는 마침내 자신이 예전에 살던 고향 고을의 사또가 되어 부임하게 되었지 뭐예요. 춘구는 그 소식을 듣고 감회가 남달랐어요. 내 이 고을을 떠날 때만 해도 남의 묘자리나 봐주며 근근히 입에 풀칠하던 신세였는데 좋은 집터를 사고 나니 이렇게 사또가 되어 금이 환영하게 될 줄이야. 참으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구나. 그렇게 춘구는 온 식소를 거느리고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듯 고향 고을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두 부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관악액사에서 오붓하게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등잔불이 은은하게 방안을 밝히고 창밖으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요. 술이 몇 잔 오가고 나자 홍씨 부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서방님, 오래전부터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춘구는 의아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이내 나지익히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그러는 것이오 부인? 이제 우리도 자식들 다 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소? 뭐든 말하시오. 내 부인 말을 다 들어주겠소. 아내 홍씨 부인이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남편 춘구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부인,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내 이야기요? 네? 그걸 서방님이 어찌? 막내는 내 핏줄이 아니지요? 그 말에 홍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부을게 달아올랐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내를 보며 춘구는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며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소? 나는 이미 다 짐작하고 있었소. 아니, 그걸 어찌하셨소? 게다가 그 아이가 당신의 핏줄이 아닌 걸 알면서 여태껏 막내를 그리 잘 품어준 것이요? 헤아려 보니 그런 거 같아 짐작했지만 부인이 절대 나 몰래 부정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고 지금껏 말을 하지 못했다면 필시 아픈 사정이 있을 것 같아 나도 모른 척했소. 그동안 혼자 소갈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시오 부인. 그리고 부인이 막내를 자식으로 품으면 그 아이는 나의 자식이기도 하오. 그제야 홍씨 부인은 울면서 오래도록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서방님이 객지에 나가 계시던 어느 날 목탁 소리에 나가보니 젊은 삼이승이 시주를 청하기에 저는 주먹밥과 감자 몇 알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삼이승이 가는 척하다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서는 그렇게 저를 욕보이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아이가 막내였습니다. 서방님을 속여 죄송합니다. 춘구는 그 말을 다 듣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오. 부인 잘못이 아니니 그리 자책하지 마시오. 다만 내 지아비로서 부인을 그리 괴롭힌 그놈만은 반드시 찾아내어 혼을 내주겠소. 하지만 서방님,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어찌 그 자를 찾겠습니까? 다시 예전 살던 고을로 왔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반드시 그놈을 찾아 부인의 한을 풀어주겠소. 혹시 뭐 짐작 가는 것이나 단서될 만한 것이 있다면 말해주시오. 내가 이래봬도 이제 이 고을 사또 아니요? 그자는 자신이 최 씨라는 것까지는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자의 품속에 있던 칼을 빼서 죽이려 했는데 칼집밖에 빼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칼집입니다. 홍씨 부인이 품에서 빈 칼집을 꺼내주자 춘구가 칼집을 한참을 보다가 말했어요. 단서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니 분명 그놈을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이 칼에 있는 무늬를 보아하니 어느 절에 있는 승려들이 것이 분명하오. 이 무늬로 그자가 사는 절은 금방 찾을 것이요. 부인, 이제 마음의 무거움은 나에게 맡기시고 편히 쉬면서 기다리시오.
그리하여 그 고을 사또가 된 춘구는 부인의 오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공물을 보는 틈틈이 은밀히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그 칼을 소지하는 절을 몇 곳을 찾기는 찾았는데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다 워낙 큰 사찰이라 그 안에 머무는 승려의 수가 만만치 않았어요. 춘구는 그 많은 승려들 가운데 대체 어찌 범인을 가려낼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홍씨 부인도 장옷을 깊이 눌러쓴 채 많은 절을 오가며 승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얼굴이 그 사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승려들의 모습이 비슷해서인지 도무지 구별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도 수사를 계속하면서 절은 한 군데로 좁혀졌으나 그 절은 정말이지 상당히 큰 절이었어요. 홍씨 부인은 큰 절의 규모와 많은 승려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그 목소리와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긴 하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도무지 누가 누구인지 가늠할 수가 없구나.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홍씨 부인은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삭히면서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성이 최가인 승려들만 추려보기로 했어요. 오늘날처럼 지문을 대조하거나 흔적을 살피는 방법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남편 춘구는 그저 답답한 마음의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대로 범인을 찾지 못하면 부인의 그 오오랜 한을 어찌 풀어준단 말인가. 10년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그 억울함을 내 반드시 풀어주고야 말겠다. 그렇게 근심에 잠긴 춘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홍씨 부인이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근심이 그리 크십니까? 부인, 아무리 수사해도 범인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소. 부인, 그때 그자의 얼굴을 보기는 하였소? 홍씨 부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얼굴은 기억하나 좀 어두웠고 10년 전 얼굴이라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떠올려 보시오. 정신이 아득할 만큼 강렬해서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느낌이었단 말이오? 홍씨 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지익히 말했어요. 몽둥이로 세차게 내리치는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춘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추리해 보았어요. 아직 앳된 소녀는 힘이 여물지 않았을 것이고 나이 든 노인은 이미 기력이 쇠했을 터. 사내로서 가장 왕성한 기운을 지닌 나이라면 10년이 지난 지금 아마 40 안팎이 아니겠는가. 춘구는 그렇게 나이대를 좁혀 다시 조사에 나섰어요. 하지만 그 절 안에 40 안팎 되는 승려만 해도 좋기 30명은 넘었어요. 춘구는 이번엔 승려들이 지니고 다니는 장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칼집을 잃어버린 자가 없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제 칼집을 멀쩡히 지니고 있었지 뭐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또가 가압작이 절에 있는 모든 승려의 장도를 검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삼위승 최가는 미리 이상함을 눈치를 채고 그날은 일부러 탁발을 핑계로 절을 벗어나 조사를 피해버렸던 거예요. 최가는 산길을 내려가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오늘 검사에 걸렸으면 그 칼집이 없다는 것이 들통났을 텐데. 다행히 미리 눈치채고 몸을 피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내 팔자가 꼬일 뻔했구나. 사실 최가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져 절 문 앞에 놓인 갓난아기 시절부터 지금껏 절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중으로 살 팔자가 아니지만 딱히 갈 곳도 없고 먹고 살 방도도 모르니 이렇게 중노릇이나 하며 사는 중생일 뿐이었어요.
최가는 조옹종 혼자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곤 했어요. 나도 사내로 태어났으니 번듯하게 처자식 거느리고 살고 싶은데 땅 한 떼기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으니 이 절을 나가면 당장 굶어 죽기 십상이지. 그나마 중으로 살면 밥은 굶지 않으니 이렇게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절 생활이 그리 녹록한 것도 아니었어요. 최가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법당 청소를 하고 새벽 예불에 나가 목탁을 두드려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경전 공부를 해야 했는데 이게 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경전을 몇 번을 읽어도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직 공부도 부족해서 그간 모든 시험에서 다 떨어진 최가는 아직도 정식 승려가 되지 못해 자신보다 늦게 온 승려보다 더 많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뒷간에 똥통을 비우는 일까지 굳은 일은 다 최가의 몫이었어요. 게다가 워낙 큰 사찰이다 보니 절 안에서 해야 할 일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큰 스님은 물론이고 도력이 높은 스님들까지 조금이라도 최가가 게으름을 피우면 여지없이 꾸중이 날아왔어요. 이놈, 나무를 이리 성의 없이 해왔느냐? 다시 가서 제대로 해오너라. 예불 시간에 늦다니 그 정신머리로 대체 언제 도를 깨치려 하느냐? 경전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서 무슨 승려가 되겠다는 것이냐? 그런 꾸중을 매일같이 듣다 보니 최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결국 최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에이, 더러워서 정말 죽노릇 못 해먹겠구나. 내가 언젠가 반드시 때려치우고 말 것이다. 하지만 최가는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지금 당장 절을 나가서 다른 돈벌이할 방도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국리 끝에 탁발을 나가 시주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슬쩍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절을 찾는 신도들이 불전함에 놓고 가는 돈에도 몰래 손 떼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시주를 좀 더 넉넉히 하면 될 것을 이리 인색하게 굴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소원 들어주시겠어? 바라는 것은 많고 시주는 눈꽃만큼 하는 아주 옹색한 중생들이구나. 그렇게 최가는 하루빨리 이 고된 절생활을 끝내고 나갈 궁리만 골도올이 하고 있었어요. 한편 아내의 그 오랜 원한을 풀어주려던 일은 몇 달이 지나도록 도무지 진척이 없었어요. 춘구는 답답한 마음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벌써 몇 달째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 어찌 이리도 실마리 하나 잡히지 않는단 말인가. 부인의 오랜 한을 내 손으로 풀어주고 싶었건만 이대로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춘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던 어느 날 관아의 이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박부자댁 며느리가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사또나리, 큰일 났습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박부자는 워낙 큰 재산을 지닌 터라 예로부터 그 집 재물을 노리는 무리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강도가 그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박부자의 며느리는 참으로 영리한 여인이었어요. 만약 이 도둑들이 우리 집을 털고 간다 한들 무슨 흔적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라도 그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며느리는 미리 쪽물을 만들어 두었다가 해질 무렵 몰래 담장 위와 곳간 창고 입구에 발라놓았어요. 어둠 속에서 담을 넘거나 곳간을 드나드는 자라면 옷자락이나 신발에 그 쪽물이 묻을 수밖에 없도록 해둔 것이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삼이승 최가는 팍팍한 절생활을 청산할 미천을 마련하려고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인 박부자 댁을 털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 한탕만 크게 해내면 이 지긋지긋한 절생활도 끝이다. 그 돈으로 어디 멀리 가서 논밭이라도 사서 사내답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최가는 그동안 절에서 산길을 오르내리며 수련한 몸이라 담장을 타고 넘는 솜씨가 제법 능숙했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능숙하게 담을 훌쩍 넘어 곳간으로 숨어든 최가는 이것저것 값나가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박부자 며느리가 자다가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살며시 눈을 떴어요. 창문을 조심스레 열고 마당을 내다보니 웬 그림자 하나가 곳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순간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저놈 잡아라! 도둑이야! 그 소리에 온 집안 하인들과 식구들이 화들짝 놀라 우르르 마당으로 뛰쳐나왔어요. 최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뿔싸 들켰구나. 이대로는 도저히 담을 넘어 도망칠 수가 없겠다. 하인들이 이리저리 최가를 몰아붙이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최가는 결국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고 말았어요. 다급해진 최가는 마당에서 서성이던 어린아이 하나를 냅다 붙잡아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어요. 꼼짝 마라.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박부자의 하나뿐인 손자였어요. 그 집의 대를 이을 유일한 자손이었으니 하인들은 감히 나서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돌보던 유모가 가압자기 껄껄 웃으며 소리쳤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아이를 그리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그 말에 박부자와 며느리는 물론이고 하인들까지 화들짝 놀라며 유모를 말리며 작게 말했어요. 아니, 유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그 아이가 죽으면 이 집안 대가 끊긴단 말이오. 그리고 자네 목숨도 끊길 것이니 가만히 좀 계시게나. 하지만 유모는 태어난 얼굴로 곁에 있던 다른 아이 하나를 화학 밀며 말했어요. 진짜 살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 하거라. 저 아이는 천것의 자식이다. 데려가든 죽이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아이가 이 댁의 진짜 손자다. 유모의 그 말에 놀란 최가는 얼른 붙잡고 있던 아이를 놓아주고 유모가 밀어낸 아이를 낚아채듯 붙잡았어요. 그 틈에 박부자의 진짜 손자는 재빨리 하인들 품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최가는 새로 붙잡은 아이의 목에 칼을 겨누며 다시 소리쳤어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리 알아라. 그러고는 그 아이와 훔친 재물을 챙겨 그대로 담을 넘어 달아나 버렸어요. 박부자 며느리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사또 춘구에게 낱낱이 고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하여 제 아이는 유모의 기지 덕분에 무사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허나 정작 유모의 아들이 그 강도 손에 붙들려 갔고 저희 집 재물도 상당히 많이 도둑 맞았습니다. 사또 춘구가 강도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려 하자 박부자 며느리는 깜빡했던 거 하나를 더 들려주었어요. 아, 사또나리, 한 가지를 깜빡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시게. 제가 미리 담장 위와 곳간 입구에 쪽물을 발라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자는 복면으로 눈 아래를 가리고 있었으나 머리는 완전히 빡빡 민 민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자의 신발이나 옷자락에 필시 쪽물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민머리에 쪽물이 묻어있는 사내라. 알겠네. 그거 좋은 단서가 될 것 같네. 춘구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조사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고을 전체의 절이란 절은 모두 돌아다니며 조사해야 했으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춘구는 답답한 마음에
조사차 자주 들르던 큰 사찰의 법당에 들어가 잠시 마음을 정리하며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 부디 이 억울한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주소서. 아내의 오랜 한도, 이번 강도 사건의 진범도 부디 이 손으로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런데 그 법당 한쪽에서는 공양미를 조용히 올려놓고 바닥을 정성껏 닦고 있는 사미승 최가가 있었어요. 춘구는 그런 최가를 그저 보통 승려려니 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신을 신으려던 순간 나란히 놓인 신발 중에 이상한 빛깔이 눈에 띄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집신 주변으로 푸르딩딩한 쪽빛이 배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춘구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것은 설마 쪽물이 아닌가? 박 부자 며느리가 말한 그 쪽물이 틀림없다. 춘구는 그 즉시 다시 법당 안으로 들어가 최가를 앞에 세워놓고 매섭게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이 신발이 네 것이 맞느냐? 이 쪽물은 대체 어디서 묻은 것이냐?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최가는 처음엔 발뺌하려 했지만 춘구의 매서운 추궁 앞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날 밤에 이를 낱낱이 실토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최가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인근 산속 나무에 꽁꽁 묶여있던 유모의 아들도 무사히 발견되어 풀려났고 최가는 그대로 옥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박 부자 며느리는 유모를 조용히 불러 말했어요. 이제부터 자네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나와 내 아이의 은인이네. 놓은 30마지기를 내어줄 것이니 이제 자네도 떳떳하게 사시게. 내 아이를 살려줘서 너무 고맙네. 마님, 소인의 아이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면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 저희 아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 마님 또한 저와 저희 아들의 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니 이 얼마나 소중한 사이인가. 살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부디 잘 사시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유모의 노비 문서를 태워 없애고 정식으로 면천시켜 주었어요. 유모는 그 은혜에 몇 번이고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사미승 최가는 내일 모레 곤장 100대를 맞는 벌을 받기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형을 집행하기 전 춘구는 곤장을 100대씩 받다 보면 조옹종 죽는 사람도 있다 보니 약간의 측은지심이 들어 최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자네는 명색이 승려의 몸으로 어찌 이런 짓까지 저지르게 되었느냐? 최가는 처음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이내 서럽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리, 소인은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버려져 지금껏 그 절에서 자라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 쓸고 예불 드리고 어려운 경전 공부에 매진했으나 그런 머리로 태어나지 못해 늘 실력이 부족한 탓에 저는 절에서 나무하고 뒷간 치우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도 큰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과 정을 붙이지 못해 정식 승려가 되는 길은 늘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내로 태어났으니 저도 처자식 거느리고 번듯하게 살고 싶었으나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운 재주도 없으니 이 절을 나가면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리 살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춘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 구석이 착잡해졌어요. 이자도 참으로 딱한 처지였구나. 저자 또한 안타까운 백성이구나.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태어나 그저 밥 굶지 않으려고 죽노릇을 하며 살아왔다니. 죄는 무거우나 그 사정을 듣고 보니 마냥 미워할 수만도 없구나.
춘구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일이면 곤장 100대를 맞아야 하는데 100대를 다 맞기도 전에 죽거나 다 맞고 며칠지나 죽기도 하니 형벌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춘구는 술 한 병을 옥사 창살 틈으로 건네며 나지익히 말했어요. 이복의 그 답답한 마음, 이 술 한 병으로나마 좀 푸시게. 혹시 오늘 밤 특별히 뭐 먹고 싶은 것이라도 있는가? 그래도 내일 형벌을 받으려면 든든히 먹어야 좀 나을 것이네. 최가는 그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리, 소인 어릴 때부터 절에서만 나고 자라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기 전에 삶은 고기나 실컷 먹어보고 싶습니다. 알겠네. 잠시 기다리시게. 춘구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삶은 고기 한 접시를 들고 직접 옥사 안으로 들어가 술상을 함께 나눴어요. 최가는 그 고기를 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춘구는 마음이 착잡했지만 그래도 최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술과 고기를 나누던 중 마지막 남은 삶은 고기가 좀 컸어요. 좀 잘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칼이 없어 춘구는 문득 무언가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아, 이거 마지막 고기 한 점이 남았는데 고기가 너무 크구만. 자네 혹시 칼을 지니고 있는가? 예, 여기 있습니다. 최가는 품에서 장도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칼은 멀쩡했지만 칼집만은 어딘가 어색하게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원래 그 칼의 칼집이 아닌 것에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모양새였어요. 칼 손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위에는 독특한 불경문구와 부처님의 모습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무늬를 보는 순간 춘구의 가슴이 처얼렁 내려앉았어요. 이 문이 어딘가 낯이 익다. 이건 분명 예전에 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칼집과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춘구는 그 즉시 관아집무실로 달려가 오래도록 함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그 칼집을 꺼내왔어요. 10년 전 아내가 삼이승 품속에서 빼앗아온 바로 그 칼집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칼집에 최가의 장도를 끼워보니 문이며 불경문구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꼭 들어맞았어요. 그러고 보니 최가의 나이도 41밖에 최시성 그리고 아내가 말했던 그 왕성한 기운을 지닌 나이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춘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즉시 사람을 보내 아내 홍씨 부인을 옥사 앞으로 불렀어요. 부인이 도착하자 춘구는 옥사 안에 최가를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어요. 부인, 저자의 얼굴을 잘 보시오.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소? 홍씨 부인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얼굴로 최가를 바라보다가 이내 바로 알아봤어요. 세월이 흘러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그 눈매와 목소리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자입니다. 틀림없이 그때 그놈이에요. 그날 밤 저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자가 확실합니다. 홍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목 놓아 울었어요. 최가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홍씨 부인의 얼굴을 보니 10년 전 자신과 정을 통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최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최가는 옥사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그때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춘구는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내의 그 서러운 원한이 이제야 비로소 그 범인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춘구는 마침내 아내를 그토록 괴롭혀온 그 죄인을 붙잡아 아내의 오랜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튿날 최가는 강도질에 더하여 10년 전 저지른 그 죄까지 더해져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최가는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날 밤 홍씨 부인은 오랜만에 마음이 그야말로 씻은 듯 후련해졌어요. 춘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방님,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맺혀있던 그 일이 이제야 비로소 풀린 것 같습니다. 춘구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부인, 그 오랜 세월 홀로 그 아픔을 삭히며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내 이제라도 부인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오. 이제 그 일은 다 지난 일이니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으시오. 이렇게 끝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부인이 그 오랜 세월 우리 가족을 위해 참 고견뎌준 것이 고마울 따름이오. 이제 우리 앞날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니 부디 마음 편히 지내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묵은 아픔을 함께 씻어냈어요. 그 뒤로 춘구와 홍씨 부인은 지난날의 상처를 서로 다독이며 자식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다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베개에 더 많은 이야기는 네이버 TV 이야기 베개에 올려두었어요. 하단 설명란 링크를 눌러주시고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